시간에 이어서 가장 기본적인 시계열의 기본 개념들하고 그다음에 개념들을 아는 것이 뭐 거기서 끝나면 이게 프랙티컬한 과목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걸 딜리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툴은 언어다. 포린 랭귀지처럼 컴퓨팅하는 게 언어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일에 앞서서 제가 오늘 컴퓨터 바탕화면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 1년 조금 더 된 그 그림인데요. 이제 자꾸 그 그림을 보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익숙해질 텐데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외국에 이제 공부를 하러 학위를 하러 이제 갔을 때 어느 날 교수님이 안 들어오셨어요. 어디 가셨나 했더니 코트에 가셨대요. 코트에. 그러니까 법원이죠, 법원에. 그래서 이분이 왜 법원을 가실까 했는데 아마 무슨 뭐 공정거래와 관련된 이유로 해서 계량경제학을 하시는 교수님이 이제 증언을 하러 간 거예요. 전문가로서. 오늘 배울 개념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서 제가 들고 나와봤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기 가만히 보니까 2008년, 9년이 돼 있거든요. 이자율 자료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기준금리로 되어 있죠, 그죠? 기준금리로 되어 있는 것이 빨간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이렇게 올라가던 찰나였는데 갑자기 이제 글로벌 위기가 딱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제로금리로 가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이 이제 다운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글로벌 위기가 이제 얼마 이제 지나가면서 다시 이제 또 경기가 또 너무 과열되는 그런 게 우려가 돼서 한국은행은 항상 기준금리를 정할 때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거든요. 그러니까 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올릴 때 움직일 때는 보통 한 나치가 한 그 마디가 0.25, 그러니까 25bp, 만 분의 25%만큼 올리는 겁니다. 한 클릭. 올리고 딱 보니까 유럽도 재정위기가 왔네요. 글로벌한 디맨드가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에서 중요하잖아요. 근데 글로벌 위기가 있으면 이제 수출이 이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더 이상 못 올리고요. 이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안 좋아서 이렇게 가고요. 뭐, 사스니, 메르스니, 이래가지고 이제 경기가 안 좋은, 세월호나 뭐 이런 거에서 안 좋은 데서 이제 내려갔던 거고요. 지금 이제 플랫하게 가고 있는 시작하고요. 근데 이제 기준금리는 당연히, 이번 달도 안 바꿨다. 다음 분기도 안 바꿨다. 이렇게 가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콜금리라는 것은 이제 하루짜리 이제 은행이 돈을 서로 빌리는 건데, 은행끼리. 걔는 이제 얘가 레퍼런스 포인트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얘는 보니까 국고채 3년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국고채 3년. 국채니까 이거는 이제 무위험 채권에 이제 이자율 되는 거죠. 3년 만기라고 하면 이제 이자율 이제 이 정도라는 건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를 이렇게 확 내리더라도 기준금리는 전체 이자율 기간 구조 중에서 만기고 이게 수익률이라고 하면 여기서 맨 이쪽 끝단이거든요. 얘를 움직여서 전체를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있던 것을 이게 당기니까 내려오는데 잘 안 내려오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조정이 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 통화증권은 이제, 이 통화정책을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거죠. 이제 1년. 상대적으로 짧은 만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이 친구가 문제가 됩니다. CD 91물. 91일이면 이제 3개월짜리라는 거죠. 3개월짜리 이자율인데, 이 설티피킷 데파짓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맡기고, 그거에 대한 증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때 무기명, 그냥 이름이 없어요. 1,000만 원짜리인데, 통장에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통장 그 담보로 CD를 발행을 하면, 얘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거래가 일어날 확률도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증여를 한다든가.
문제가 이제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CD는 그동안 단기 금리의 대표적인 금리였고요. 물론 이제 91일 3개월짜리도 발행하지만 실은 장기도 발행을 합니다. 고액도 발행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갔는데 전에는 이렇게 좀 움직였잖아요. 세게 움직여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데 여기를 딱 보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전에 비해서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늘었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늘었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예를 들어서 그 트럼프가 트윗하고 누가 리트윗하고 이런 일이 없으면 정보가 안 들어오면 코스피는 원래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트윗하는 정보가 들어오니까 반응하면서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통통위원들이 그냥 뭉개자 하니까 그냥 갔는데 시장도 이렇게 되죠. 시장도. 그래서 이걸 이제 공정위가 보는 거예요. 담합이다. 그래서 담합을 했으니까 이제 벌을 받으러 와라. 세종시에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작년 3월, 6월 그쯤에 1년쯤 됐는데 이제. 그래서 이게 왜 담합입니까? 했더니 아니 봐라 이렇게 움직이지 않느냐 이게. 그래서 주요 은행들이 모여가지고 카톡방에서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30여 년 전에 우리 선생님이 했던 그 역할을 하러 세종시에 이제 차를 몰고 갔어요. 가서 10분 발표를 하기 위해서. 피고 측을 위해서. 근데 시계열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별일 아닌데, 오해인데, 이게 큰 싸움이 붙은 거예요. 변호사가 한 30명이었어요. 6개 은행. 다 돈이거든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왜 이런 비헤이비어럴한 트레이닝이 생겼을까? 우리는 데이터를 볼 때 시계열이니까요. 2000년대에도 데이터가 있고, 지금도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이에 이 구조들이 바뀌는 거예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렇게 글로벌 위기가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97년에도 우리가 크게 맞았지. 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금융이나 이런 이제 정책 당국에서는, 그때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게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운영하니까 문제가 생겼다. 무슨 이야기냐면 해외에 일본이든 어디에 단기 자금을 빌려와가지고 굉장히 싸거든요. 이자가. 빌려가지고 3년, 5년, 10년짜리 장기로 고율로 빌려주는 거예요. 장사가 되네, 그죠? 네, 장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시스템이 정상적일 때는 이게 장사가 되는데 이 금리 차이가 나니까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장기로 3개월 빌려준 사람이 나는 지금 여기 돈이 묶여 있으니까 3개월 후에 이 사람이 나를 롤오버를 시켜주면 좋잖아요. 그래야 계속 난 이 사람한테 받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갚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롤오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장기로 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못 가져오죠. 그러니까 유동성 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borrowing short, lending long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레슨이 있으니까 이제 청취하는 사람들은 CD 91일 물자에는 3개월짜리로 해서 예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 증서를 써주는 거잖아요. 3개월 단기로 조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제 단기로 3개월 동안 돈 쓸 일이 없어요. 그 은행에 해줬더니 CD 금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맞아 떨어졌는데 당국 입장에서 볼 때는 3개월 빌려서 장기로 하는 이제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은행에서 CD로 조달하는 부분은 일정한 무슨 레귤레이션에 의해서 인정하지 않겠다. 조달한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CD 시장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은행이 CD 시장이 아니라 은행채로 이제 조달을 하는 거예요. 은행채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으로
조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장기인 은행채를 갈아탈 수밖에 없는 이제 인센티브, 이제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CD 시장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발행할 유인이 없으니까 발행이 없는 거예요. 발행이 멈춘 거예요. 근데 금융투자협회에서 그 주요 이 채권 딜러들한테 쿼트를 받습니다. CD 91물이 지금 얼마냐? 얼마에 거래되느냐? 쿼트를 받거든요. 근데 난 발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쿼트를 냅니까,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은 발행이 없으니까 이제 새로 발행이 되면 그때 가격에 대해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이제 있으니까 보고 리포트를 하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보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잖아요. 발행이 없으니까. 그럼 나는 뭘 보고하냐면 전날 거를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볼 수가 없으니까. 아주 간간히 조금씩 지방은행이 조금 발행하기도 하지만 그냥 발행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얘가 왜 여기서 갔느냐? 여기로 안 가고? 뭐 이 정도가 지금 얘는 국가고요. 얘는 이제 민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갭을 서로 유지하고 갈 것이다라고 본 거죠.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담합이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OCW는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돼갖고 이제 가서 이제 혼나는 일만 남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쨌든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이제 있어서 했을 때 저거를 이제 여러분들처럼 와서 공부를 한 시결하신 분이 아니라 공정위에 있는 과장이나 그 사무관들은 아무래도 독학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건을 많이 안 맡으니까 금융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힘겹게 디펜드를 하셨는데 실은 독학하신 티가 좀 많이 났죠. 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든요. 케이스가 이제 거기서 종결이 돼버렸어요. 큰일 날 뻔했는데. 근데 어딜 갔든 그런 이제 그 시장의 그런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이 데이터가 지금도 발표가 되고는 있거든요. 저거를 쓸지 안 쓸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지금은 이제 저게 별 의미가 없죠. 왜 CD 91일물이 중요하냐면 저게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정할 때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다가 여러분 신용평가, 신용등급 얹고 얹고 해서 대출금리가 딱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를 더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내려가니까 낮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지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채 3개월짜리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같은 3개월인 CD 3개월은 이렇게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담합에 이거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제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하나, 은행채 3개월이라는 상품은 없습니다. 1년 이상짜리인데 걔가 이제 3개월 남은 게 거래가 우연히 되는 거예요. 되면. 그래서 제가 15,000건이 한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에 이게 거래가 됐는데 그 중에서 한 50건 정도가 거래가 됐다.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는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이다. 그런 3개월짜리 은행채라는 것은 상품이 없는 거다. 이거는 개념만 있는 것이고. 그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 미국도 이제 모기지 롱을 해야 되니까 미국도 단기 CD 금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와 비슷한 이유로 거기도 시장이 죽었어요. 그래서 FRB가 그러니까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쿼트를 받아가지고 그걸 발표를 했는데 데이터가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에서 우리 안 받겠다. 그래서 시리즈를 디스컨티뉴를 시켜버렸어요. 이때죠. 그래서 미국의 CD 91을 검색을 하면은요, 여기까지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없습니다. 데이터가 있기 전에도 보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국은 동일한 일을 겪었는데,
FRB는 자기들 법에 의해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것을 알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데이터가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스컨티뉴를 시켰다. 근데 한국은 금융투자협회의 그 설립한 그런 법률에 의해서 일반 그 기관들이 코트를 내고 걔를 발표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법을 안 바꿔주니까 발표할 수밖에 없고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매니저들은 전날 거를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도 이렇게 나가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그 잘 논리를 세워서 하는 그런 거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변동성을 배울 때 또 더 재밌는 것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니까 그 생각이 아까 이 부분을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니까 이런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일반적으로 뭐 제조업이나 뭐 이런 쪽에 보고 있는 공정위의 엑스퍼티로는 그쪽에 변호사들 지식 수준을 볼 때는 이게 이제 잘못 단지를 거는 거죠. 잘 해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이제 뉴스가 들어오면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됩니다. 스타캐스틱 하게 되거든요. 스타캐스틱 하다는 이야기는 랜덤 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랜덤. 확률 쪽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확률 과정을 이제 이해를 할 거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스타캐스틱 프로세스, 즉 확률 과정이라는 것은 family of random variables다. 그러니까 random variable 이제 확률 변수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XT를 이제 확률 변수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appropriate probability space니까요. 이제 이런 거예요. GDP 성장률이라는 게 이제 이번 분기에 관측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연율화 했을 때 2.5%가 관측이 됐어요. 근데 이 2.5%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냐는 거예요. 2.5%를 실제로 보기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신이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주사위가 굉장히 다면이에요. 숫자가 쓰여있어요. 숫자가 던져가지고 딱 봤을 때 그 숫자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주사위를 던질 때는 이게 랜덤이죠. 그죠?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확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더하면 뭐 1 되고 뭐 이런 확률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확률이 정의되는 스페이스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변수다. 이제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보면 이제 패밀리잖아요. 패밀리.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 자기회귀 모형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볼 텐데 자기회귀 모형도 차수가 뭐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여러 개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확률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좀 더 이야기를 풀어보면 노테이션으로 볼 때 X라는 게 T 시점에서 관측이 되게 하는데 이 오메가라는 게 이를테면 이제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메가를 샘플 스페이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T를 인덱스 세트라고 했는데 그냥 T는 시간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메가라는 것이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확률적인 그 이벤트다. 그러니까 X와 연관되어 있는 확률적인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특정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특정 시점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X 얘는 이제 T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해 함수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따라서 이제 값이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고요. 이런 이벤트가 이미 결정이 돼 있으면 오메가가 돼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관측하는 일만 남은 거죠, 리얼라이제이션.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는 뭔지 모르지만 언더라잉 스타캐스틱 프로세스가 있고요. 트루 프로세스는 우리가 이제 게스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모델링을 하려고 하고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제
실현된 값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면 이제 계속 그런 프로세스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제 유한하게 표본 관측치가 1에서부터 캡티까지 1에서부터 100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시계열이라는 것은 스타티스틱 프로세스의 시연값들을 이야기를 한다. 조금 전에 이자율 우리 봤었죠? 이게 우리나라에 보통 이제 KTB 그러면 코리아 트레저리 바운드입니다. 그래서 국고채, 코리아 트레저리 바운드. 우리나라 국고채가 굉장히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해외에서, 그러니까 해외 선진국들에서 예를 들어 금융 선진국들에서 이머징 마켓에 투자한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머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KTB는 실은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뭐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 막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또 물가 연동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요일, 어떤 날, 특정한 날 이렇게 발행을 하고요. 미리 다 1년 발행할 게 다 스케줄이 이미 공고가 됩니다. 연초에 국고과에서 이렇게 국채과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정도 발행을 하겠다. 이것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활발하게 이제 거래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만기가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0.25년이니까 3개월 이야기가 되겠는 거죠. 3개월. 보통 우리가, 개월로 특별히 그냥 10년 그러면 120개월 이렇게 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10년 그러면 10, 이렇게 쓰는 게 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어떤 관측치들을 이야기를 할 때 연 단위로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연 단위로. 그래서 3개월 그런 경우도 있지만 0.25년이다. 4분의 1 이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0.75년이면 9개월짜리고요. 9개월짜리를 발행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발행한 것들이 쭉 내려오다가 이제 9개월이 남은 거예요. 만기가. 잔존 만기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얼마의 YTM을 가질까를 일정한 모델로, 그것도 시계열 모델을 씁니다. 모형으로 계산을 해서 시가평가사라는 데서 발표를 합니다. 여기 있는 것은 특히 스팟 커브라고 되어 있죠. 그죠? 스팟 커브. 스팟 커브는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은 이제 쿠폰이라고 해서 우리가 채권을 사면, 국채를 사면, 이게 6개월마다 한 번씩 이 표를 줍니다. 이자를 주는 거죠. 3년짜리, 3% 국채를 사면 처음에 사가지고 6개월 지나면 1.5% 이자를 줍니다. 액면에 1.5%. 또 6개월 지나면 또 1.5%를 줍니다. 그래서 연간 3%를 주는 거예요. 이 표를. 그거를 3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발행을 할 때 이미 조건이 정해져 있거든요. 발행을 할 때 쿠폰 스케줄이 있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원금과 쿠폰을 한꺼번에 주고 끝나겠죠, 그죠? 예. 이제 그런 스트림이 이쪽에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래서 걔가 얼만데, 그래서 거래가 되잖아요. 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가격과 이 캐시플로우의 이 스트림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이자율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자율이 보통 우리가 하는 만기 수익률이라는 거거든요. YTM. 그래서 YTM은, 내가, 이를테면, 2.7%로 샀다. 라는 거 하고요. 내가 10,000원짜리를 9,700원에 샀다. 예를 들어서.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을 보는 거예요. 한 이자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도 하나고, 거기에 매출하는 이자율도 하나거든요. 3년짜리에 YTM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스팟 커브라는 것은 이제 현물 수익률, 만기 수익률이 아니라 현물 수익률이라는 건데요. 얘는 뭐냐면, 1 그러면요. 1년짜리, 특정 시점에 1년짜리 이 값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 숫자는 1년 후에 일어나는 캐시플로우가 지금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될까를 계산합니다. 프레젠트 밸류를 계산하는 값이에요. 3이면 3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걔가 지금 가치로 얼마일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3년 후의 것을 1년 백시키고 세월을 백시키면 이제 현재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3년짜리,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표현한 3개월 후에 일어나는 캐시플로우를 현가로 만드는 값이에요. 이런 값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이를테면 내가 신한은행인데, 많은 부분을 내가 여러분들 예금 받아가지고 채권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 채권에 만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개가 구성되어 있는 채권 포트폴리오 지금 현가가 얼마냐, 시장 가격이 얼마냐, 장부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치가 얼마냐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그 미래 시점에 일어나는 캐시플로우를 지금 현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디바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계산하기는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시가평가에서 계산을 해서 팝니다. 매일매일 장이 끝나면 계산을 해서 얼마였는지를 주주주주 팔죠. 그런 데이터인데, 아까 보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좀 더 많은 만기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죠? 좀 더 많은 만기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툭 이제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니까 떨어지되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시간을 주고 조정이 됐다. 이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5년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국채, 트레저리 빌이라고 하는데, 트레저리 반드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트레저리 반드의 가장 대표적인 기준금리가 뭐냐면 10년짜리를 봅니다. 10년짜리. 그게 대표적인 금리. 우리는 대표적으로 3년짜리를 만들어요. 5년짜리 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도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려고 그러면 서로 같이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5년짜리 이야기하고 저기는 10년짜리 이야기하고 그럼 다르잖아요, 이게. 우린 GDP 이야기하고 저긴 GNP 이야기하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10년짜리 이제 많이 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제 10년짜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 전체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단일 시계열 모형도 우리가 첫 번째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멀티 이퀘이션, 복수 시계열도 배울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다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모형을 이제 스타키스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탐구를 통해서 모형을 설정을 해서 예측, 뭐 포캐스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엄밀히 구별하는 사람도 있는데 특별히 뭐 실익은 없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을 해서 미래에 어떻게 값이 될지를 이제 하는 것이 관심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예전 2009년도 한국은행에서 출간한 그 monthly bulletin이라고 하고요. 달마다 이렇게 통계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그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한국은행 경제 전망용 얘가 DSG 그런 거 보니까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델이네요. 그러니까 DSG 모형은 여러분들이 거시경제학에 가면 지금은 뭐 케인지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요. 이제 대학원에 가면 주로 뭐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기업은 그다음에 무슨 뭐 밸류를 극대화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비헤이비어에 의해서 소비는 이렇게 결정이 된다. 소비의 패턴이 결정이 된다. 투자의 패턴이 결정이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모형이 이제 다이내믹 스타키스틱 제너럴 이퀄리브리엄 모형이고요. 저런 모형을 세워서 추정하는 것은 이제 대학원에서 배울 정도고 여러분한테는 좀 약간 디맨딩해서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금융 공기업이나 한국은행 같은 데 가면 이제 보는 것처럼 뭐 GDP 성장률이다 그러면 GDP 성장률은 이제 지난 세계로 간 것이 실제로 간 거고요. 매크로 모형을 통해서 조금 전에 본 DSG 모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시점까지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모형을 추정을 하고요. 그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향후 8개 분기, 그러니까 2년이네요. 8개 분기를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또 그 다음 분기에 다시 또 8개 분기를 예측하고 또 다음 분기에 또 8개 분기를 예측하고 쭉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이 예측을 잘하고 있으면 지난 실제 값하고 같이 비슷하게 가야 되겠죠. 그죠? 얘가 엄청 복잡한 모형에 의한 거고요. 얘는 엄청 간단한 모형을 통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번 학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모형과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더 퍼포먼스가 좋을까, 얘가 더 퍼포먼스가 좋을까, 아직 잘 모르겠죠, 그죠? 네. 그래서 퍼포먼스를 보려고 하면 내가 계속 예측을 이제 매번 가면서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일단 다음 분기를 예측했다고 그러면 다음 분기의 실제 값과 내 예측치의 차이, 이거로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경쟁 모형 간에. 여기서 2분기 후 예측치를 했는데 2분기 후에 예측치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걔들끼리 모아서 또 그것들의 비례를 보고요. 그래서 어떤 모형은 뭐 단기 예측은 잘 되는데 장기 예측은 상대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그런 퍼포먼스,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척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참 재밌죠? 이게 09년 Q1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 글로벌 위기로 해서 이렇게 내려간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이게 옵티마이제이션 모형이고 균형 모형이기 때문에 어딘가 균형으로 간다고 본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이런 일을 벌어진 거예요. 얘들도 뭐, more or less 비슷한 비율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 근데 여기 보면 전년 동기 대비 그러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를 보는 것은 보통 이제 분기를, 성장률을 계산을 해서 곱하기 4를 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방법이 되는데, 그죠? 분기의 성장률로 4개 분기를 간다면 성장률이 얼마였을까? 그게 연율화된 분기 성장률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전년 동기 대비라는 것은 지금이 만약에 3, 4분기면 작년 3, 4분기에서 지금까지 1년을 보는 거예요. 이 두 숫자, 이 숫자 마이너스 이 숫자 나누기 이 숫자. 이게 이제 전년 동기비거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데이터에 일반적으로 계절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절성. 삐쭉삐쭉 움직이는. 나중에 계절성 데이터 좀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계절성이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를 하니까 곱하기 4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작년 동기부터 지금까지니까 1년이잖아요, 1년. 그래서 분기별 성장률을 계산해갖고 곱하기 4를 해서 플러스를 한 거하고요. 다 연간 개념이잖아요, 그죠? 전년 동기비 대비를 해서 한 거하고 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계산한 게 이렇게 스무드하게 나옵니다. 분기별로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거죠, 우리가. 물가 상승률도 전년 동월비. 동기니까 데이터가 만약에 이제 분기로 되어 있으면 이제 동기고, 그 다음에 전년 동월 대비할 수도 있죠. 월별 자료라고 하면. 어쨌든 물가 상승률도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보고 해놓으면, 이 양반이 전 분기에 곱하기 4로 한 건지, 전년 동기비를 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고서를 쓸 때, 여러분 상사나 여러분 후배들을 어렵게 안 하려고 하면 써줘야 돼요. 아니면 여기다가 주 해놓고 데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다. 이렇게 써줘야죠.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엑셀로 불러와가지고 분기별 곱하기 4도 계산해보고 전년 동기도 해보고 얘 이거구나. 사람 애먹이는 방법이죠. 그렇게 물가 상승이고요. 실업률 아주 헤매고 있네요, 그죠? 아주 헤매고 있습니다. 정책금리는 세계 모델이 다 비슷하게 또 잘 따라가네요, 그죠? 근데 정책금리는 실은 아까 기준금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기준금리는 실제로는 저렇게 예측되고 하지만 한국은행 아까 보는 것처럼 다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경상수지도 많이 봅니다. 경상수지는 한 국가가 위험하냐 안 하냐, 국가 위기에 근접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제일 크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그 나라의 인플레이션하고요, 경상수지입니다. 경상수지는 적자일 수도 있고 흑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규모가 절대액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 흑자 규모하고 뭐 다른 어떤 나라 이거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나라 경제 규모 대비로 합니다. 그래서 명목 GDP 대비 명목 경상수지 적자 또는 흑자 그 비율을 보통 이제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읽고 하지 않으면 경상수지 나는 그냥 경상수지 한국은행에 들어가 딱 봤더니 경상수지 항목에서 다운을 받았거든요. 이 그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눠준 게 없잖아요, 그죠? GDP로 나누더라도 이걸 명목으로 나눠야 되는 거지. 실질로 나눠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셋업을 할 때 케어풀하게 하지 않으면 그 뒤에 건 뭐 물어보라마나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틀렸는데 뭐가 맞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이제 데이터들을 볼 때 데이터의 데피니션을 잘 봐야 돼요. 이게 그날의 맨 마지막 종가인지 그날의 평균 가격인지 뭐 그 분기의 평균 환율인지 마지막 월에 마지막 거래일에 관측된 종가 환율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봐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타티스틱 프로세스를 이제 모형화하는 방법은 이제 아주 복잡한 저런 DSG 클래스의 모형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뭐 단시계열이나 이제 벡터 시계열 모형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이제 모형화를 이제 하는 이제 출발선상에 이제 여기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난관이 이제 앞에 있는데요. 무슨 난관인가 하면 이제 데이터가 지금 캡 T개만큼 있다고 했습니다. 캡 T는 이를테면 100개 관측치가 있습니다. X가. 그러면 100개의 관측치를 잘 모형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100개의 데이터에 보통 이야기하는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 왜 그 특별한 100개가 동시에 관측이 되냐는 거예요. 그 시퀀스로. 그러면 얘하고 나오는 게 전혀 관계가 없으면 얘 나온 분포만 모델링 하면 되고요. 얘 나온 것만 모델링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시퀀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동시에 관측하는 어떤 그런 거. 잠시 후에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정규분포 그러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정규분포. 정규분포를 이렇게 그리면 X축에는 그냥 X 별량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덴시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밀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변수가 2개면 어떻게 돼요? 변수가 2개인 이 별량 정규분포를 보면 산처럼 생겼습니다. 공간이 생기는 거죠. 네, 산처럼. 근데 이 데이터가 X1 변수와 X2 변수 2개 별량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으면 이게 아주 종 모양의 그런 산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납작해지기도 하고 하는 이렇게 되기도 하는 모양을 이제 띄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게 X1, X2, X100까지 가면 캡 T 디멘셔널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포에서 그런 확률을 가지고 튀어나왔다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이 별량 정규분포에서 종 모양의 산이 있는데 그 산은 뭐냐면 이렇게 피크가 돼 있는데 그 확률, 그 높은 확률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이 데이터가 많이 관측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근처에 있는 데이터. 이렇게 산이 되어 있는 쪽에 X1과 X2는 상대적으로 적게 관측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런 컴비네이션이. 100개를 보려고 그러면 그림은 못 그리지만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근데 불가능하죠. 그걸 만든다는 게. 차원이 그렇게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겁나는 이야기지만 하지만 실은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것들은 실은 이 정도면 된다. 그래서 first and second moment인데 first moment는 평균, 분산 이런 게 first moment고요. 그 다음에 second moment는 공분산 X1과 X2 그 다음에 third moment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세제곱한 거일 수도 있고요. X1, X2, X3가 같이 세 개가 같이 움직이는 모멘트면 third moment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게
원래는 이게 캡 T 모멘트까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실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측하는 게 있어요. 두 개만 보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안정성이라는 이제 조건이 나오게 되는데 스테이셔너리티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안정적이라는 것은 그냥 시계열적인 그런 데피니션이에요. 안정적이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 X가 있을 때 그 X가 평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평균. 그래서 항상 평균으로 회귀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 안정적인 확률 과정입니다. 평균. 주가, 코스피가 안정적인 과정일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러면 안 좋겠죠, 그죠? 코스피가 안정적이면 늘 그냥 골로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안정성을 정의할 할 때 이제 평균으로 회귀하는, 즉 mean reverting 하는 프로세스가 그런 과정이 안정적인 시계를 되는데 여기 보면 strictly stationary, 그러니까 우리 표현할 때 이제 강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t1 타임이 있다고 하면 t sub 1은 이제 데이터가 요만큼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t1 요만큼 데이터가 있는데 그 t1 타임 요 x를 만들어내는 요 데이터에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평균이 예를 들어서 얘가 이 시점에서 데이터를 이만큼씩 옮겨가서 이제 x를 다시 관측을 했을 때 그 평균과 같은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같으면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빛이 1초에 이를테면 10만 킬로를 간다. 오늘은 그렇게 갔어요. 내일은 20만 킬로를 가요. 그러면 물리법칙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우리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정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포가 요 셋에 대해서 정의가 됐는데 걔를 t 시점으로 옮겨서도 그 분포의 특성이 변함이 없다. 그 분포의 평균이 뮤였으면 평균, 그릭 기호죠, 그죠? 그게 요때나 이렇게 옮긴 시점에서의 그것이나 같으면 변화가 없으면 그렇다. 그래서 T1은 이제 하나씩 있는 데이터를 보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 그러니까 데이터를 구성할 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데이터 하나끼리 놓을 수 있고, 그다음에 두 개 데이터가 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X1, X2, 그 다음에 X2, X3, X4, X5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쭉 구별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퍼니한 데이터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두 개끼리 보는 경우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M2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세 개씩 볼 수도 있는 거고요. M1일 때, 즉, 이게 X1부터 X캡티까지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관측치의 기대값이나, 얘의 기대값이나, 맨 마지막 거나, 아니면 어떤 그 중에 어떤 거라도 기대값이 유한한 상수다. 유한한 상수다. 그 다음에, 얘의 분산도 전부 동일하다. 호모스케데스틱하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동질적이다. 호모스케데스틱. 유한한 상수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이제 통계학이나 이런 쪽에 별로 이렇게 많이 노출이 안 된 경우는 처음에 여기서 좀 확실히 해두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대값은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분산을 이렇게 계산했고요. 기대값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평균입니다. 평균. 평균 잘 내죠. 전부 더해갖고 n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이 평균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데이터로 계산하는 어떤 한 값이에요. 하나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나중에 뭘 배울 건가 하면 조건부 평균을 배울 거예요.
조건부 평균은 지금까지의 값을 봤다는 전제 하에서 어떤 평균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비조건부 평균, 비조건부 분산 이렇게는 안 하고요. 디폴트가 그냥 평균 분산 그러면 다 비조건부입니다. 비조건이라는 것은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데이터가. 다 있다고 보고 그거 계산합니다. 비조건부는 조건부는 이제 봤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일단 평균과 분산의 조금 전에 개념, 그 strictly stationary한 확률 변수 x인 경우, x를 제가 제너레이트를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 즉 우리말로 표준 정규분포네요. 표준 정규분포에서 제가 100개를 드로우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컴퓨터 시켰죠, 뭐. 드로우 해라. 네, 했습니다. 100개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얘가 튀어나온 거하고 얘가 튀어나온 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얘하고 관계가 없고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인디펜던트하게 들어오를 하는 거예요. 인디펜던트.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스테이셔너리한 안정성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이게 여러분과 닿으면 이제 된 겁니다. 뭐냐면 얘의 기대값이 뭘까요? 얘가 앞에서 본 기호에 하면 얘가 뮤고요. 얘가 시그마 제곱입니다. 시그마 제곱. 1의 제곱이니까 1이잖아요. 얘의 기대값은 미안하지만 이 값이 아니고요. 0이고요. 얘의 기대값도 0입니다. 얘 분산은 얼마일까요? 1이고요. 얘 분산도 1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측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아무 모형이 없으면요. 내가 지금 마지막 여기를 봤어요. 근데 인디펜던트 하되면서요. 그러니까 과거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는. 그럼 내 예측은 뭐가 될까요? 다음 게 무슨 값이 튀어나올까? 할 수 없죠. 분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얘가 제일 확률이 높다면서요. 0이죠, 0. 네. 그래서 항상 여기 있어도 0으로 가는 거고요. 밑에 있어도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열이, 즉 평균이 변하지 않는 이런 계열. 평균이 변하는 계열들은 대체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생긴다고 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계산했을 때하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평균을 계산할 때 요만큼 가지고 계산한 평균하고요, 요만큼 가지고 계산한 거하고 또는 이만큼 가지고 계산한 거하고 다 기대값이 0인 경우가 안정적인 거고요. 데이터가 이렇게 가면 신입사원 샐러리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가는데 얘가 안정적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죠? 자꾸 늘어났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샘플을 계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면 자꾸 평균이 올라가잖아요. 걔는 뮤가 시간 가변적입니다. 시간 가변적. 그게 불안정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이 아닌 것은 이제 불안정 계열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어떤 평균 개념이 있고 거기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면 이 잡음이잖아요. 이제 이 잡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모형을 만들어낼 건데 이제 이것도 지금은 아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잡음들이 요거만 정보를 알고 있는 이 잡음들이 일정한 방법으로 결합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GDP 프로세스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거예요. 일종의 얘가 레고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레고. 여러분 어렸을 때 장난 많이 하잖아요. 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는 빌딩 블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빌딩 블락을 가지고 해보면 어떤 프로세스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어떤 패턴이 있어 보이잖아요. 패턴이 있어 보이더라도 그 프로세스의 어떤 평균 값을 놓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안정적인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안정적인지 아닌지를 처음에 먼저 일정한 방법을 통해서 검정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모형화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선배들이 워낙 많이 해나갔고요. 대부분 다 알려졌어요. 어떤 게 안정적이고 불안정적인지. 주가 그러면 맨날 횡보하잖아요. 제 딸이 어디에서 인턴을 한번 하는데 환율을 예측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ADB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은행에서 환율을 예측을 해라. 너 인턴이. 아빠 어떻게 하면 돼? 아빠 12개월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환율하고 주가지수를 더하면 3,000이니까 3,000 마이너스 주가지수를 하면 환율이 나올 것이다. 제가 그랬거든요. 항상 박스권을 움직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항상. 거의 비슷하게.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뛰고 환율도 많이 뛰어서 이제 3,000원에서 넘어갔을 텐데 어쨌든 그럴 정도로 횡보를 하잖아요. 횡보를 하면 눈으로 보기에는 이래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어떤 검정 통계량을 사용해서 검정을 해보면 불안정 계열인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불안정 계열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가가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기대값이라는 것을 저희가 배울 때만 해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X라는 게 실수죠. real number입니다. 실수. 평균이 0이고 예를 들어서 분산이 1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X라는 게 표준정기별량이라 그렇더라도 얘가 있을 수 있는 구간은 연속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수입니다. 그래서 기대값이라는 게 결국은 이 분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했으면 더한 거거든요. 적분한다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그 평균이라는 개념, 그 기대값이라는 개념은 x, fx 이렇게 dx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더해서 개수만큼 나눈 것이다. 유한한 샘플에서는 그런 거고요. 분산은 이 데이터의 평균으로부터의 데비에이션입니다. 편차죠, 그죠? 편차. 데비에이션의 제곱을 한 거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데비에이션을 제곱한 게 내가 이제 관심 있는 별량이고요. 걔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각각 숫자가 쭉 있을 텐데 얘가 어떤 프리퀀시로 관측이 돼요? 이 프리퀀시로 관측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같다는 거예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분산이라는 게. 가끔 이렇게 간단한 개념도 실은 이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일단 써봤고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제 XT의 분산은 뭐 어떤 값이 나올 텐데 유한한 상수일 수 있는데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나중에 보면 이제 코베런스가 나옵니다. 코베런스는 예를 들어서 X와 Y 사이의 공분산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X와 Y의 공분산이라는 것은 X의 데비에이션, Y의 데비에이션을 곱해서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곱이 아니고 이제 곱한 겁니다. 곱한 거의 평균이거든요. 곱한 것도 곱해주고 여기 똑같은 밀도함 쓰면 되겠네, 그죠? 이제 길어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얘가 만약에 X하고 Y가 아니라 XT-1 바로 전기 옵저베이션 사이에 공분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중기간 떨어져 있는 값들 간의 차이. 이거의 공분산일 수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그마 하나 가지고 하기 어려운 거예요, 기호가. 그래서 게마라는 기호를 들여옵니다. 그래서 게마 0는 XT를 본 거다. XT를 본 거다. 게마 1은 XT와 T-1 또는
XT와 XT 플러스 1, 한 개 떨어져 있는 게마 1이라고 하면 되겠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퍼니한 기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도 함수는 여기 본 것처럼 아까처럼 이렇게 예시를 한 거고요. 얘는 이비스로 그립니다. 자, M이 2일 때, 그러니까 강안정성이라고 했습니다. 강안정성은 이런 코베런스 있죠. 코베런스가 이를테면 S기간 떨어져 있는 관측치 사이의 분산이 가마 S라는 어떤 상수다, 유한한 상수다. 시간 가변적이 아니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X1 축일 수 있고 여기 X2, 그러니까 XT 플러스 1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값이 올라가면 다음 기 값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파지티브한 코베런스가 있는 거잖아요. 파지티브 코베런스가 있으면 얘가 플러스인 방향으로 갔죠. 여기는 보면 마이너스 0.5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아마 지금 이렇게 좀 납작해진 거고요. 이렇게 좀 긴 겁니다. 얘를 플러스 0.5로 계산하면 이제 여기가 납작해지고요. 이쪽으로 이제 돌아가겠죠. 콜레이션 0이면 정확하게 이제 종 모양이 생기겠습니다. 얘는 가우스라는 패키지로 그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처음에 이제 가장 간단한 단일 시계열을 하면서 이제 안정적 시계열을 모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텐데요. 거기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멘트가 유한한 상수다. 즉 평균, 분산, 공분산 얘가 유한한 상수다. 그런 계열은 항상 평균으로 회귀하게 되어 있다. 그 과정은요. 경제 성장률도 우리는 지금 뭐 복잡한 모형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한 예에서는 경제 성장률도 장기적인 어떤 평균이 있고요. 거기 주위로 좀 더 성장할 때가 있고 덜 성장할 때가 있고 딱 보는 거예요. GDP는 불안정 계열이고요. 총생산 자체는 불안정 계열이지만 성장률 자체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차와 2차 모멘트만 보기 때문에, 즉, 평균과 분산 또는 공분산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는 모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약 안정적인 계열이다. 또는, 코베런스, 공분산 안정적인 계열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건 가정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스타키스 프로세스 중에 우리가 대상되는 것 중에 적절한 것들은, 즉, 그게 유한한 상수로 그 두 개의 모멘트를 갖는 것들은 약 안정적이다 라고 가정하고 앞으로 모형을 짜고 예측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은 가지만 화살표가 반대쪽으로 안 온다. 뭐 그래갖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코시 디스트리뷰션은요. 분포가 이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분포가 있으면 그 분포가 평균과 분산이 유한하지가 않습니다.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코시 디스트리뷰션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표준전기별량의 비율. 표준전기별량 하나 만들어서 제가 분모해 놓고요. 또 하나를 랜덤으로 들어오해서 분자해 놓습니다. 그 비율. 그래서 그 비율로 구성된 데이터를 내가 제너레이트 했거든요. 그래서 걔를 일단 100개를 해갖고 분포를 이렇게 그려봅니다. 분포를 그려보면 요번에 제가 100개 한 거 그린 거하고 그 다음에 또 100개를 그린 거하고 분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거는 표준전기별량은 내가 100개를 하든 뭐 1000개를 하든 10,000개를 하든 항상 비슷하게 평균 고기 중심으로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안정적인
그러니까 백색 잡으면 아까 봤던 그 표준정규별량 100개를 랜덤하게 이렇게 들어한 것은 대표적인 안정적인 계열입니다. 왜 안정적이에요? 평균이 0이잖아요. 그죠? 분산이 1이죠. 1이고 유한하잖아요. 그죠? 공분산은 어떻게 돼요? 공분산은 얘가 인디펜던트하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공분산 0입니다. 0도 유한한 상수죠. 그래서 아까 그 랜덤 넘버를 들어해서 만약 어떤 데이터가 생성이 됐다. 그럼 걔는 안정적인 계열이라는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근데 코시 디스트리뷰션은 표준정규별량의 비율로 정의되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어떤 드로어에서는 100개를 드로어할 때 어떤 드로어에서는 얘가 굉장히 오른쪽 테일의 끝에서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드로어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분모를 정할 때 걔는 또 이쪽에 제일 작은 거에서 또 드로어가 됐어요. 0에 굉장히 가까운 숫자. 그래서 0에 굉장히 가까운 숫자 나누로 어떤 큰 숫자를 나눠주면 엄청 큰 숫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면 그림이 막 이상하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1차,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코시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오는 숫자는 유한한 어떤 이제 그러니까 스트릭트리 스테이션을 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모멘트가 디파인이 안 된다. 이제 그런 거로 해서 그냥 이그젠플로 보통 많이 나오는 건데요. 특별한 특별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정적인 계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리그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y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쓰면 y를 x라는 설명 변수로 회귀 분석하는 모형을 쓴 건데요. 벡터하고 행렬 기호를 써서 한 건데 이 x라는 데이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트랜스포즈를 했으니까 데이터가 지금 y(t-1), t-2가 있잖아요. 걔를 트랜스포즈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또 트랜스포즈를 했잖아요. 그럼 다시 또 이렇게 스위치 백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숫자가 있는 게 얘고요. 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에다가 얘를 이렇게 된 거로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거든요. 그래서 yt는 파이1 곱하기 자기 leg 더하기 파이2 곱하기 y 두 번째 leg 더하기 엡실론.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자기 회귀 모형, 2차 자기 회귀 모형. 자기 회귀라는 것은 설명 변수가 회귀 분석의 설명 변수가 자기 자신의 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회귀고요. 그다음 자기로 자신을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레그가 하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2차.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y는 이렇게 곱해서 되는 이제 2차식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요 파트를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차분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분방정식. 차분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없을 때도 있고 호모지니언스한 케이스. 얘가 있을 때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 값이 어떤 컨비네이션을 갖는가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그 패턴을 좀 더 수학적으로 이야기한 게 여러분 교재 지금 4판 정도 아마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 1장에 나온 이야기가 그 디퍼런스 이퀘이션의 특성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챕터 하나를 이렇게 하려 하면서 디퍼런스 이퀘이션, 즉 차분 방정식을 이해를 하는 것은 물론 좋은 엑서사이즈이긴 한데 우리가 보통 보는 이제 일반적인 경제나 금융에서의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데이터는 없다는 거예요. 그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가다가 이런 데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데서도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은 예전에는 한 학기 내내 이거를 이론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했어요. 그죠? 그래야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실습하는데도 바빠서요. 이제 그런 걸 안 해도 됩니다. 이제 혹시라도 자기 수학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우리가 결국 추정해서 이제 얘를 알아내게 될 텐데 얘도 추정을 할 거고요. 그런 모델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수학적인 특성을 갖는지를 보겠다 하면 한번 여러분이 스페어 타임에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지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거의 뒷쯤에 가보면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오겠느냐.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R로 읽어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EBS를 통해서 읽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얘를 찾아라 일정한 방법으로. 그럼 또 명령어로 써야 되겠죠, 그죠? 공하는 것을 제가 비교를 해놨어요. 참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강의실 웹에 들어와서 보면 아마 계속 파일이 조금씩 변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R이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일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R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이 퍼블릭 도메인에 있는 여러분이 원하면 무료로 다운받아 쓸 수 있잖아요. 살 수 있는 R 버전도 있어요. 구매해서 할 수 있는 R 버전도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제 그냥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의 단점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계속. 조금 바뀌면 계속 새 버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이거 옛날 버전이다. 새 버전이 있다. 막 또 그 인스톨하고 앉아있어요. 난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불편이 바로 이런 불편이 바로 그거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뒤에 지금 리바이즈를 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그 원래 버전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이제 달라진 것만 이렇게 보면 되니까 매번 출력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항상 이 버전은 늘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벡터 모형인 경우에는 이제 이거의 이제 벡터 버전은 이제 y가 아니라 이제 y 변수도 있고 y1 변수도 있고 y2 변수도 있고 y3 변수도 있고 걔를 벡터로 이렇게 묶어서 걔가 이제 x다. 예전에는 얘가 한 숫자잖아요. 한 숫자를 보통 우리가 이제 스칼라라고 하죠. 스칼라. 근데 얘가 이제 벡터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세 번째 변수 이렇게 벡터로 디파인이 되면 얘도 이제 상수가 아니고요. 인터셉트가 아니고 이제 벡터가 됩니다. 벡터. 숫자가 이제 얘 숫자만큼 이제 있게 되겠죠. 그죠? 얘의 레그거든요. 레그면 얘는 뭐가 되냐면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별량이 3개짜리다 그러면 3x1 벡터고 3x1 벡터고 얘는 3x3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얘가 3x1이었으니까 3x1이죠. 그래서 3x3, 3x1이니까 곱해주면 3x1이 됩니다. 그래서 차원이 얘와 같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왜 제가 했냐면 얘가 이제 벡터가 되니까 그냥 변수가 2개가 늘어나면 얘가 2개가 더 추정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행렬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행렬로. 여기 10개 변수. 10x10이 되는 거예요. 렉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또 10x10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이제, 추정할 파라미터에 비해서 데이터가 짧은 거예요. 여러분 자유도 개념 아시잖아요. 그죠? 자유도. OLS를 돌렸는데, 여기가 이제 Y축, X축이거든요? 별량이 2개가 있어요. OLS를 돌리면 R2가 1이 나오겠네요? 선형 회귀 분석을 하면 이렇게 연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렇게. R2가 1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피팅을 제일 잘하려고 하면 데이터를 다 버리면 돼요. 2개만, 똘똘한 놈 2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100%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X하고 Y의 컴비네이션이 얘가 이거고요. 우연히 이거고 나머지 데이터는 다 여기 있어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나머지 데이터는 다 여기에 있거든요. 이게 자유도의 개념이거든요. 자유도가 없으면 자유도가 없죠. 얘밖에 없잖아요. 그죠? 파라미터를 두 개를 추정해야 되는데 인터셉트하고 슬로프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두 개를 추정하는데 데이터가 두 개밖에 없어요. 자유도가 없는 거예요. 디그리 오프 프리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센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세 개면 이제 하나가 여기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그릴 건지 뭐 이렇게 그릴 건지 이제 고민을 하겠죠. 데이터가 막 생기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는 아웃라이어다.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자유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디멘전이 커지고 얘가 파라미터 추정을 많이 해야 되면 이제 그런 이제 럭셔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쉽게 여러 개 벡터를 모형화하고 예측하는 이제 모형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단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게 된다. 그다음에 보면 변동성 모형이 이제 이 모형 지난 다음에 할 거거든요. 이 모형 지난 다음에 변동성 모형 할 건데 변동성 모형은 요거의 분산과 관련돼. 얘가 어떤 직전 시점까지의 모든 정보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직전까지의 정보가 모두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직전까지 t-1 시점까지 얘가 관측이 되고 얘가 관측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정보를 이용해서 조건부로 이거의 분포가 이거고 정규 분포고 예를 들어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은 시그마 t 제곱인데 얘가 이제 타임 시간 가변적인 거죠. 얘가 시간 가변적인 것이 매 시점 t마다 시그마 제곱이 이렇게 다른 값으로 튀어나오면 그런 모형화가 어렵고요.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기술로 할 수는 있는데 어렵고 얘는 이렇게 써 있지만 이 밑에 식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이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러프하게 생각해 보면 얘가 파라미터라고 봤을 때 추정하는 파라미터라고 봤을 때 이거 무시하고요. 파라미터고요. 얘는 전기의 값이고 전기의 값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전기의 값을 알고 있다면 얘는 t 시점에 알려져 있는 값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값이 이제 정해지면 다음 게 다른 값이 들어오죠, 그죠? 다른 값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죠? 시간 가변적으로 변하긴 변하는데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랜덤인 건 아닌 거죠. 그런 클래스의 변동성, 볼러틸리티 모형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게 될 거고요.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여기 보는 것처럼 얘가 관측이 되는 거고 얘가 관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또는 얘가 시간 가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가변적, 어떻게 가변적이냐? 이런 식으로 가변적이에요. 전기 거, 다음 기 거. 어떤 계수 행렬. 확률적으로 변하고요. 그러면 얘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모델로 합니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레짐 스위칭 모형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얘가 알파라는 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요. 그냥 얘가 이렇게 변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내용들 그냥 보시면 이제 시계열을 가지고 이제 어쨌든 프랙탈한 거기 때문에요. 좀 될 수 있으면 이제 이런 실용적인 이그젠플 좀 많이 보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여기 시작을 할 거고요. 러프하게 쭉 보면 뭐 예측하는 거라든가 팬 차트라든가 이게 아까 벡터 시계열 모형 게 이런 모형을 추정한 건데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UT가 이제 R 나오죠, 그죠? 네. R이 이제 나오면 어떻게 인스톨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이제 코딩을 이제 하는 방법들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그런 자기 회귀 모형이라는 게 실은 여기 이제 아리마라고 써 있는데 아리마에서
AR2 모형 그러면 얘가 2, G가 0, Q가 0인 모형이거든요. 그런 모형도 원래 데이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이 이름으로 불러와서 이런 모형으로 추정해서 예측을 한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렇게 예측을. 그래서 그런 건데 생각보다는 코드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코드가 많지가 않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좀 보여줄 거고요. 보면, 이제 R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한다.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어떤 또 라이브러리를 찾아가지고요. 또 하게 되고요. 계절성 있는 데이터라는 게 이제 특정한 월에 이렇게 사망사고가 작고 어떤 때는 큽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절 휴가가 긴데 전국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이제 고향에 돌아가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길에 많이들 나와 있으니까 사고가 높아지겠네요. 그래서 특정한 기간에 막 늘어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절성이라는 거죠. 늘 이런 식으로 해서 예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보기에는 허업을 해보이지만 여기 있는 많은 예제들이 제가 웹에 들어가서 샘플을 보고 적절한 것이면 가져오는 거고요.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제가 좋은 코딩은 일단 하려는 대상이 뭐가 있어야, 재밌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Y2를 발견을 못해서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다음 1시간, 목요일 1시간을 더 써서 나머지 부분을 커버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미리 좀 해보세요.